대장동 사업의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성남 도계공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입니다. 유가족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분노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오늘 이준석 대표와 만나 이 대표의 선대위직 사퇴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선대위는 김 위원장의 별동네인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에 확진된 임신부가 나흘을 기다린 뒤에야 병상을 배정받고 입원 당일 간신히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신생아를 돌봐줄 시설이 없어 또다시 애를 태웠습니다. 정말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라도 맡겨야 되나.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잠갔습니다. 본격적으로 추위가 찾아온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하루 새 20%나 치솟았습니다.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교통사고를 낸 뒤 야쿠르트 전동카트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과 18개월 손녀가 숨지고 전동카트가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의 내막을 잘 아는 실무진들이 잇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어제 저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지 11일 만입니다. 숨진 당일 김 처장은 성남도계공으로부터 중징계 처분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유가족들은 몸통은 놔두고 꼬리 자르기만 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지 않은 잇따른 비극에 검찰 수사와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이 대장동 이슈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김 처장 소식부터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 반쯤입니다. 김 처장은 초과이익 환수조항 삭제 과정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어 대장동 사업의 배임 여부를 가려줄 핵심 인물로 꼽혀왔습니다. 가족들은 김 처장과 연락이 닿지 않자 저녁 8시 10분쯤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곧이어 가족의 부탁을 받은 공사 직원이 1층 집무실에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습니다. 김 처장은 전날에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숨진 당일 오전 11시쯤 감사실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정직 처분이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강등과 해임, 파면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김 처장은 대장동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직후 퇴직자 신분인 정민용 변호사에게 공사 내부 자료를 보여준 일로 감사를 받아왔습니다. 중징계 통보를 받으셨고 회사 차원에서 이제 그런 지원도 없이 오롯이 자기 혼자 다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서운하다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김 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4시간 전쯤 검찰은 정민용 변호사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핵심 측근이자 동업자로 분류된 인물입니다. 유가족들은 김 처장이 공사 내부 감사는 물론 검찰과 경찰, 조사까지 동시에 받으며 힘들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라 형사 고발될 것이라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사실 열흘 정도 전만 해도 김문기 처장은 저희 채널A 취재진에게 더 힘을 내겠다며 삶의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이 갑작스러운 극단적 선택에 유가족들은 조사를 받으면서 걸음도 제대로 걷질 못할 정도로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습니다. 윗선은 사라지고 본인에게만 책임이 돌아오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왔다고 됐습니다. 이어서 김호영 기자입니다.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사업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된 지난 10일. 당시 김문기 처장은 채널A와의 통화에서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다면서도 극단적 선택이 옳은 게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많이 힘들지만 이럴수록 더 힘을 내서 바로 서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김 처장이 공사의 자체 감사로 힘들어했다며 결정권도 없는 실무자에게 꼬리 자르기식으로 책임을 전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몸통은 놔두고 꼬리자르기를 했다는 거죠.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섰을 때 본인이 이 자신이 얼마나 힘들었었겠어요. 또 수사기관의 동시다발적 조사에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유서를 쓸 수 있는 정신 상태도 아니었어요. 걸음을 못 걸을 정도에 대한 스트레스 압박감에 눌려 있었습니다. 검찰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더 많이 심해졌고요. 정신 상태가 굉장히 험해진 상태고. 특히 자신에게 돌아오는 과도한 책임을 억울해한 걸로 전해집니다. 윗선 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채 실무자가 독박을 쓰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누가 봐도 윗선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과정도 없고 당장 현직에 있는 실무자만 너무 종합적으로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걸 감당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유가족은 김 처장의 비극을 초래한 정권이 원망스럽다고도 말합니다. 형의 억울함과 이렇게밖에 만들지 않는 이 정권, 이 나라, 이 현실 이런 것들이 다 원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당시의 실무진 겸 심사위원이었습니다. 이 선정 과정을 가장 잘 아는 두 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그 윗선 수사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검찰 윗선 수사에 미칠 영향을 김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숨지기 전까지 모두 4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이긴 했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밝힐 수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습니다. 제가 개인이 그 조사를 받는 게 아니고 회사 직원으로서 하는 거니까. 김 처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 선정 1, 2차 평가에 모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고 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도 보고 라인에 있었습니다. 검찰이 배임 의혹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사업자 선정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과정에 모두 관여한 겁니다. 지난 10일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도 황무성 전 사장에 대한 사퇴 압박 의혹의 윗선을 규명해줄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이른바 윗선 수사에서 결정적 진술을 할 수 있는 중간 간부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검찰 수사는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검찰은 성남시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비서실 부실장의 소환 조사 일정도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처장의 사망에 대해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고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연이은 대장동 실무진의 죽음으로 이슈가 정치권에서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힘없는 깃털만 건드리다가 의문의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며 다시 이재명 후보를 향해 그분 몸통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빨리 특검하자고 나섰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사망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조사하지 않고 3개월 동안 꼬리 자르기 수사를 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이 이걸 안 하고 뭉개니까 애꿎은 사람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 아닙니까? 몸통은 건드리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는 수사를 하다가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은 윗선을 보호하기 위한 죽음의 서약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은 핵심 인물의 사망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의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는 자살 방조 내지는 자살 사주에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연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당장 특검을 실시하자며 이 후보를 압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의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할 것입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는 이재명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숨지고 있다며 이제는 정말 무섭고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민주당은 사그라들던 대장동 이슈가 이 재점화되는 상황에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후보도 당도 공식적으로는 짤막한 애도 메시지만 내며 말을 아꼈고 대장동 특검을 하자는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이 숨진 것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안타깝다면서 빨리 특검을 실시해 전모를 밝히자고 주장했습니다. 여야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테니까요. 어쨌든 실체를 명확하게 밝히고 상응하는 책임을 서로 부담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후보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때 부하 직원이라 전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도의적 책임은 인정했습니다. 김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남시장 재직 때는 하위 직원이라 몰랐다면서 도지사가 돼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와 관련한 재판을 받을 때 세부 내용을 알려줬던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대장동 의혹을 파헤치려 하자 이 후보 측이 김진국 전 민정수석의 아들 논란을 터뜨렸다는 국민의힘 원희룡 본부장의 주장은 일축했습니다. 그분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뭐 특별히 언급할 가치를 느끼지 않습니다. 대장동 수사 관련자들의 이딴 극단적 선택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은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이 알려진 지 하루가 지나 수석 대변인 명의로 짤막한 애도 입장문만 냈습니다. 대장동 몸통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는 발끈했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분들을 정쟁에 끌어들여 도구로 삼았습니다. 민주당은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임시국회를 거부해 특검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며 책임을 야당에 돌렸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대장동 실무진들의 잇따른 죽음, 사회부 이은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취재진이 이 김문기 처장과 얼마 전에 통화를 직접 했다는 거죠? 네, 유한기 전 본부장의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날이죠. 그러니까 지난 10일 이 채널A 취재진이 김 처장과 통화를 했었는데요. 당시만 해도 유 전 본부장의 선택은 옳지 않다면서 이럴수록 더 힘을 내고 바로 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열 하루 만인 어제 김 처장도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11일 만에 심경이 바뀐 건데요. 그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김 처장은 이 검찰 조사와요, 공사의 내부 감사로 좀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검찰 소환 조사는 채널A와 통화 전날인 지난 9일이었거든요. 이 통화 시점엔 검찰 조사와 관련된 심경이 이미 반영돼 있었다고 봐야겠죠. 김 처장은 사망 당일인 어제 오전엔 감사실에서 중징계 처분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사망 전날인 그제도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했는데요. 그래서 이 검찰 조사나 감사 결과를 극단적 선택의 직접적 원인으로 결론 내리기엔 아직 좀 조심스럽습니다. 경찰도 이 열흘 사이에 심경 변화의 결정적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김 처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도 앞으로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받긴 했지만 아직 뭐 피의자 신분도 아니었었는데 왜 이제 사망까지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는지 그 배경이 이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김문기 처장하면 이 실무진 중에는 대장동 사업을 가장 잘 아는 인물 중 하나죠. 네, 그렇습니다.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 인물로 구속 기소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꼽혀왔고요.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실무팀장을 맡아오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를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1차, 2차 심사에 모두 참여를 했고요. 민간 사업자의 초과 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가 됐었죠. 검찰 수사가 임박한 지난 9월 공사에서 이미 퇴직한 정민용 변호사에게 민간 사업자 평가 자료를 보여준 사실도 드러났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검찰은 어제 정민용 변호사를 재판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자, 이 불과 11일 전에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한 유한기 전 본부장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 연이은 이 죽음이 더 충격을 주고 있는 건데요. 두 사람 공통점이 많아요. 네, 대장동 개발의 전체 구조를 우선 보시면요. 이 성남시가 사업의 큰 방향을 먼저 제시를 정하면 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실무를 진행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요. 숨진 유한기 전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은 여기서 핵심 실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고 실세였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지시를 받는 입장이었고요. 윗선의 요구사항과 실무 진행 사항을
이 꿰뚫고 있는 위치에 있었던 거죠. 유한기 전 본부장은 황무선 전 사장에게 이 성남시장과 비서실장 등을 언급하면서 사퇴를 압박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의 공통점은 더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화천대유를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로 선정한 심사에 참가했다는 건데요. 당시 심사에 참여한 공사 간부가 3명인데 이 중에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직접 나서지 않는 한 이 윗선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하네요. 저걸 보면. 네, 검찰 기류를 확인해 봤는데요. 이 윗선 수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기류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의혹을 수사할 때는 핵심 실무자의 진술이 중요한데요. 이 사건 특성상 물적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가 많고 이 윗선의 자백은 애시당초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월성원전 사건 같은 걸 보면요, 이 수사도 그 월성원전 사건 수사가 처음에 표류를 하다가 산업부 과장 등 핵심 실무자들의 진술이 나오면서 결국은 청와대까지 수사가 뻗을 수 있었죠.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은 이 핵심 실무자들의 잇단 사망으로 중간고리가 끊겨버린 셈입니다. 뭐 야권에서는 계속 이 최종 윗선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를 지목하고 있는데 이 후보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 오늘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이 김문기 처장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 성남시장 재직할 때는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기지사가 된 이후에야 알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는 반박 논평을 내고 증거사진까지 첨부를 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직전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10박 11일 호주 출장에 동행까지 했다는 겁니다. 문제는 앞으로 검찰 수사를 둘러싼 후폭풍인데요. 검찰 수사 이후에 핵심 실무자 2명이 연달아 사망을 하면서 특검 도입의 필요성이 더 부각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윤우 기자, 이 김문기 처장의 휴대전화 이 포렌식 결과도 잘 취재를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충돌 이후 선대위에서 동반 사퇴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최고위원은 모두 선대위에 복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윤석열 대선 후보로부터 정권을 일임받은 김종인 위원장이 선대위를 개편하며 사퇴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늘 이준석 대표와도 직접 만났습니다. 그 수습안을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어제 선대위직 사퇴를 선언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이 대표의 사퇴를 수용하기로 하고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저희 정치의 미래도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마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내년 선거에 승리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이 대표도 당무를 늘려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전국 시도당과 협력해 후보를 돕고 당 대표로서 외부 행사에 참석하며 후보 지지를 호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대표로서 할 수 있는 것과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이 대표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윤 후보 측 인사들에 대한 불편한 심경도 여전히 드러냈습니다. 이준석이 빠져 이긴다고 한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예. 선대위 운영 방식에는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김 위원장은 대규모 구조조정보다는 자신의 별동대인 총괄상황본부 중심으로 선대위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 비서실에서 맡았던 일정과 메시지까지도 총괄상황본부에서 주도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전략도 오고 뭐 정무적인 판단도 오고 상황 전반적인 상황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게 조화가 맞춰져야지 된다. 그걸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일원화하는 방식을 갖다 치울 거예요. 기능상 총괄 역할을 강화하고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참여하는 일일 조정회의에서 일정과 메시지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요즘 당 내홍과 부인 의혹, 악재가 겹친 윤석열 후보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했습니다. 약세 지역을 찾으며 분위기 반전을 노렸지만 실언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 무엇이 달라졌냐며 정부 여당 비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영향하에 정말 그분을 믿고 따르면서
그 후예들이라고 생각하고 밀어줬습니다. 전라북도가 뭐 많이 사정이 좋아졌습니까? 전북대 학생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극빈층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해명의 진땀을 뺐습니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그리고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고, 자유가 왜 필요한지가 나오는 겁니다.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그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드려야 된다는 얘기인 것이, 정말 이게 사는 게 정말 끼니 걱정을 해야 되고 사는 게 힘들면은 그런 거를 느낄 수가 없다는 것이죠.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인 이세종 열사의 추모비도 찾았는데 5월 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집권 시 대통령 배우자를 보좌하는 청와대 제2부속실을 두지 않겠다면서 영부인이라는 말도 쓰지 말자고 했습니다. 여성을 존칭할 때는 뭐 여사라는 말을 쓰고 하니 그 정도에서 끝나야지, 영부인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의식에 비추어서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자 선거 과정은 물론 집권 이후에도 큰 역할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내일 광주와 순천, 광양을 돌며 이틀째 호남 일정을 이어갑니다. 지지세가 약한 호남 민심부터 챙기며 침체된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행보입니다. 채널A 뉴스 조용민입니다. 대체 기자 몇 명을 들여다본 걸까요? 공수처가 저희 채널A 야당 출입 기자 7명 전원에 대해 통신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청와대나 여당 출입 기자는 조회한 기록이 없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도 조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 사찰이라는 야당 반발이 거셉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채널A 정치부 기자 가운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 야당 담당 기자 전원의 통신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지난 8월 말 5차례, 10월 초 7차례 등 모두 7명에 대해 12차례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공수처가 가져간 겁니다. 지난 9월 2일 처음 보도된 고발 사주 의혹이 있기 전부터 야당 담당 취재기자에 대한 공수처의 조회가 있었던 셈입니다. 반면 현재까지 확인된 청와대와 여당 담당 정치부 기자에 대해선 조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보 사주 의혹으로 공수처에 고발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통화한 정치부 기자도 조회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7명도 지난 10월 공수처로부터 통신자료 조회를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욱 공수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전원의 조회 내역을 통신사에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명백히 야당 및 공수처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탄압이며 사찰입니다. 또한 야당 의원들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는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명백한 의도가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모두 적법하고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의 구체적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야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이 뭘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유 있는 뭘까요? 네, 관전평입니다. 민주당이요, 자중질환에 빠진 국민의힘을 향해서 여러 가지 관전평을 내놓고 있는데 속내가 각각 다릅니다. 민주당이 누구 편을 들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먼저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얘기부터 들어보시죠. 이준석 대표의 입장이 많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처럼 당대표를 무시하고 나를 외면하면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역지사지로. 이준석 대표 편을 들었죠. 그러면서 모든 핵심은 후보 본인에게 있다고 윤 후보의 리더십 부재를 겨냥했습니다. 어차피 이번 선거는 이 대표가 아니라 윤석열 후보다 이런 것도 좀 깔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송 대표처럼요, 이 대표를 옹호하면서도 한 발 더 나가서 조수진 최고위원을 비판한 민주당 의원도 있습니다.
나이는 자기가 위일지 모르지만 당의 직책과 당원들이 뽑아준 질서는 이준석 대표가 우선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적음으로 그렇게 바라봐요? 에이, 진짜 실망했어요. 저 응원합니다. 박 의원은 이번 갈등이 이상한 연공서열, 연장자 우선주의 탓이라면서 국민의힘의 꼰대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저건 또 2030 세대를 겨냥한 메시지 같고요. 네. 다 그럼 이준석 대표를 응원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는 관전평을 내놓은 인사도 있습니다. 이준석이라는 30대 당대표, 당신의 그 젊은 혈기로 뭔가 좀 정치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달라. 그런 이제 국민들의 열망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문제 생기면 잠적해버리고 또 지금도 이제 면전에다 대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2030을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걸 꼬집은 겁니다. 관전평은요 다 달랐지만 민주당의 솔직한 심정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네요. 잘 수습되기를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 내부에서 오히려 그렇게 헛발질을 해주면 고맙죠.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반말하는 사이 윤석열 후보를 비판했다가 이 부메랑이 된 송영길 대표 얘기군요. 네, 송영길 대표가요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반말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세는 김건희로 알려져 있고 김건희 씨 같은 사람이 사석에서도 윤석열 후보한테 반말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집권하게 되면 실권을 거의 최순실 이상으로 흔들 걸로 다 염려를 하고. 물론 뭐 윤 후보가 나이가 더 많긴 하지만요. 부부 사이에 반말하는 걸 문제 삼는 것도 그렇고 반말하니까 최순실처럼 할 거다. 이 논리도 선뜻 납득이 잘 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요 즉각 이 전근대적이고 가부장적인 시각이 부끄럽다면서 형수에게 욕설하는 이재명 후보는 그런 문제가 아니냐고 받아쳤고요. 또 남존 여비 시각에 뜨악하지 않을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문득 이게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이재명 후보 부인 이 김혜경 씨는 남편에게 존댓말을 하나요? 그동안 공개된 모습을 보면요. 이 김혜경 씨뿐만 아니라 송영길 대표의 부인도요. 남편과 편하게 말하는 사이로 보이는데요. 자기 앞에 춥지? 추워. 춥겠어 자기야. 달시러울 것 같아. 무릎 담요해 무릎. 뭘 그렇게 너 개인의 너 새끼를 이렇게 날라 그러냐. 운동을 하겠다는 사람이 불꽃처럼 살다 죽어라. 좀 거칠어 보여도 뭐 부부 사이에 편하게 저렇게 말할 수도 있죠. 네, 반말 여부로 이 대통령과 부인의 권력 서열까지 가늠하는 건 좀 과도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송 대표는요, 여기자협회 행사에서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습의 벽에 관념의 그런 편견 속에 갇혀있던 우리 여성들의 권익 향상과 가부장적 이 호주제 며느리들의 서름을 뚫고 여성기자협회로 이렇게 60주년을 맞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송 대표가 말한 그 인습의 벽이 정치권에만 남아있는 거라면 빨리 깨야겠죠. 부부 사이에 존댓말을 하든 반말을 하든 그것까지 이 정치가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야랑야랑이었습니다. 병상 부족 문제 때문에 산모와 갓 태어난 신생아까지 갈 곳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구급차에서 출산한 산모 이야기 전해드렸죠. 이번에는 확진자 산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보낼 곳을 찾지 못해 베이비박스에 맡길 생각까지 했다는 기막힌 사연입니다. 김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출산 예정일 열흘 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모 씨. 방역 당국에 입원할 곳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상이 없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매일매일 중수본에 저희 병상을 요청하였지만 그동안 연락이 없었고 4일 되던 날 연락이 왔는데 수도권에 가능한 병상 7개 중에서 제가 갈 수 있는 병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출산 예정 일주일 전에야 보건소가 알려준 대학병원에 입원했고 입원 3시간 만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출산 뒤에 불거졌습니다. 아기는 음성으로 확인돼 규정상 48시간 이후에 퇴원해야 했지만 남편도 확진돼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원래 아기를 맡아주기로 했던 산후조리원도 방역 지침상 맡아주기 어렵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전 씨는 아기가 더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 측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 갈 곳 없는 아이를 맡기는 베이비박스에 갓난 아기를 넣어야 하나 고민까지 했습니다.
최고의 방법으로 아이를 베이비 박스에라도 맡겨야 되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날씨도 굉장히 추웠고 눈도 많이 내려서 이 갓난 신생아를 그냥 거리로 내보내야 하나 이런 생각에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결국 아기는 지인이 돌보고 있고 확진된 가족들과 집에서 격리 중인 전 씨는 화상 통화로만 아이를 만납니다. 아이를 낳고 보지 못한 엄마의 심정은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확진 임산부의 불안을 덜어줄 병상 확보와 신생아 돌봄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중환자 병상에 들어가려면 나중에 연명치료하지 않겠다. 이런 동의를 먼저 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거 규정도 없고 법적 효력도 없는 요구입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뇌졸중 재활 치료 중이던 72살 김모 씨. 지난 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전담병원 이송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4, 5일이면 다른 데로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시고 확진 엿새째 병상이 났다는 연락을 받았지만 뜻밖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은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하지 않는 겁니다. 가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곧 돌아가실 거니까 생명을 포기해. 뭐 그거에 사인해. 우리 책임 없어. 저는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이틀 뒤 가족들이 연명치료 중단에 동의할 테니 치료 가능한 병원에 보내달라고 다시 연락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확진 9일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연명치료 중단 강요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즉석으로 결정한다든지 적당히 결정한다든지 이거는 정말 심각한 그 인권 침해이자 그 생명 침해가 될 수 있는 거죠. 중수본도 구두로 연명치료 중단을 묻는 건 법적 효력이 없고 동의서를 요구할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라고 주문한 뒤 국립중앙의료원은 일반 진료를 아예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의료원을 그동안 이용했던 취약계층이나 일반 환자들이 문제입니다. 하옥 기자입니다.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이 일반 진료를 중단하고 300개 병상의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전환됩니다. 응급의료센터, 외상센터, 비코로나 중환자실이 코로나 병상으로 전환되고 입원 중인 환자들은 퇴원하거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보건병원 등 일부 공공병원을 비워서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상급 종합병원에도 11월 이후 5번째 행정명령을 발동해 다음 달 중순까지 코로나 병상 7,000개를 더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특단의 대책을 지시한 후 나온 조치들입니다. 문제는 병상과 인력이 코로나 환자에 집중되면서 취약계층과 일반 환자의 진료 차질이 빚어지는 겁니다. 일반 진료에 차질이 없게끔 일반 진료의 병상과 인력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병원을 통째로 이제 코로나만 보다 보니까 거기 다니던 그 취약계층, 노숙자 이런 분들이 진료를 못 받게 되고 이제 난민이 됐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지금 또 반복되는 건데. 또 당장은 병상 추가가 어렵고 의료진 부족 대책은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충남 홍성교도소발 코로나 집단 감염이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수감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일이 많습니다. 알고 보니 백신 접종 이력에 교도소 수감 이력이 표시된다고 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충남 홍성교도소에선 지난 11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열흘 만에 수용자 61명과 직원 3명 등 총 6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확진된 수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백신 미접종자라는 점입니다. 수용자 26명 중에는 백신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사람이 11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교정시설 수용자의 가족은 수용자들이 선뜻 백신 접종을 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접종했다고 문자가 오긴 오더라고요. 그걸 받고 되게 좀 약간 섬뜩하더라고요. 취소 5번 이렇게라고 뜬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사실은 모르잖아요. 수용자가 백신을 맞으면 접종기관명에 부속의원이라는 명칭과 함께 교도소나 구치소의 이름이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선 보는 게 조금 많이 무섭고 취업 제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다 연동되는 분위기라 겁나긴 해요. 실제 교정시설 수용자 5만 2천여 명 가운데 3,450여 명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용 과정은 물론 해외로 출국할 때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추세에서 복역 사실이 알려져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는 겁니다. 미결 신분이나 출소 얼마 안 남은 분들은 안 맞아서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보호자들도 밖에 나와서 맞아라라고 하시는 분들. 법무부 측은 10월 말부터는 접종기관명에 교도소나 구치소라는 단어를 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수용자들이 늘어날 경우 교정시설 내 집단 감염이 더욱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456명. 최근 한국 PCR 검사는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다. 반면 해외에선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바로 확인한다. 이런 보도나 주장이 잇따릅니다. 방역당국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했는데 이 해명 역시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방역당국의 PCR 검사에선요, 오미크론을 포함한 대부분의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양성 판정이 나옵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오미크론 없이 다 그냥 검출을 하는 거예요. 다만 양성으로 나왔을 때 구체적으로 어떤 변이에 감염됐는지 알려면요, 추가 확인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유전체 정보를 분석하는 방식 등으로 어떤 변이 바이러스인지를 가려내는데요. 보통 사흘에서 닷새 정도가 걸립니다.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확진 통계를 발표할 때 확정과 별도로 이렇게 연관 항목을 둔 것도 이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해외에선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건 사실일까요? 미국과 영국에선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확인하는 PCR 키트를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 오미크론은 다른 변이와 다르게요, S스파이크라고 불리는 돌기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PCR 검사에서 이 S스파이크 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오미크론 감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것도 추정이라서 오미크론 여부를 확정하려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추가 검사는 필요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오미크론 변이가 조만간 국내에서도 우세종이 될 거란 전망입니다. 그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한 건데요. 방역당국은 오미크론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특이 PCR 분석법을 개발해서 연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도로 위 가슴 따뜻해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기 힘들어하는 할머니의 팔을 길 가던 고등학생이 잡아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광주 시내 8차선 도로. 신호가 바뀌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거동이 불편한지 느린 속도로 걷는 할머니. 다른 사람들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남학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할머니 속도에 맞춰 천천히 걷고 무릎을 굽혀 키를 맞추기도 합니다. 숨이 가쁜 듯 할머니가 중간중간 멈춰섰을 때도 남학생은 옆자리를 지켜줍니다. 인도에 다다르기 전 신호등은 빨간불로 바뀌었지만 남학생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도착해 있던 남학생 친구들이 횡단보도에 내려와 할머니를 함께 보호하고 할머니는 무사히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할머니를 도운 남학생은 인근 고등학교에 다니는 강민수 군.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막 부모님의 불편하신 분들 도와줘라 이런 말을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갑자기 그게 말이 딱 생각이 나면서 이제 그거를 도와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영상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됐고 강군의 선행을 격려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심이 부담스럽다면서도 앞으로도 남을 돕는 일을 계속하겠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이게 별거 아니라고 저는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이 좀 커지면서 좀 놀랍기도 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커요.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네, 국토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주택이 7년째 가장 비싼 단독주택입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이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단독주택. 7년째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1위입니다. 올해 공시가격은 295억 3천만 원, 내년엔 5.32% 오른 311억 원입니다. 큰 폭의 오름세지만 상승률만 따지면 오히려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평균 7.36% 높아져 역대 두 번째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평균 상승률은 더 높았는데 마포구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공시가격은 보유세, 건보료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됩니다. 오늘 공개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발표되는 아파트 공시가격의 가늠자가 되기도 합니다. 벌써부터 보유세 폭탄 우려가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내년 보유세를 산정할 때 올해 공시가격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는 계속될 전망이어서 1년짜리 꼼수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원칙에는 맞지는 않죠. 특별한 이유로 보유세 세부담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러면 허용된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걸 놔두고서 무리하게 갑자기 그런 예외 조항을 삽입한다는 건 임의적인 세법 운영이죠. 정부는 내일부터 단독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진행한 후 내년 3월까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에서 대만의 장관급 인사를 화상연설자로 초청했다 행사 1시간 전에 취소했습니다. 중국 정부를 의식한 조치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국제기구와 주요국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가해 4차 산업혁명 정책과 혁신 사례를 소개하는 회의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가 개최한 이 포럼 참가자 명단엔 천재 해커 출신 탕펑 대만 행정원 담당 정무위원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행사 시작 1시간 전 위원회 측은 급히 초청 취소 메일을 보냈고 그의 화상 연설은 무산됐습니다. 대만 측은 반발했습니다. 对于韩国的失礼的行为，外交部我们已经召见了韩国驻台北代表部的代理代表洪纯昌先生来表达我国强烈的不满。 우리 정부는 중국 측의 요청이 있었던 건 아니라면서 중국과 대만 관계를 고려한 조치라고 짤막한 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재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우리 외교 원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채널A의 질의에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정확한 결정을 내렸고 우린 이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관변 매체도 한국이 레드라인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느냐, 우리의 지나친 눈치 보기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가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 바람에 천연가스 가격이 하루 새 20%나 뛰었는데요. 미국이 보복을 예고했습니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신형 디젤 잠수함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합니다. 미사일은 1000km를 날아 러시아 해안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러시아 군 당국은 밝혔습니다. 이어 또 다른 핵잠수함을 공개하며 온라인으로 입항식을 거행했습니다. 행사장에 간 푸틴 대통령은 총까지 들어보이며 힘을 과시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군사적으로 가까워지려는 유럽과 미국에 사실상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В случае продолжения явно агрессивной линии западных коллег мы будем предпринимать адекватные
ответные военно-технические меры. 러시아는 곧바로 실력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는 벨라루스와 폴란드를 거쳐 독일로 연결되는 야말 유럽 가스관을 걸어 잠근 겁니다. 올 들어 이미 600%나 치솟았던 유럽 천연가스 가격은 또다시 하루 만에 20%나 급등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가 46.8%에 이른다는 점에서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로 사전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수출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He told President Putin directly that if Russia further invades Ukraine, the United States and our European allies would respond with strong economic measures. 미국의 수출 통제에는 스마트폰과 항공기, 자동차의 주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삼성 등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한수아입니다. 덴마크는 죄수는 넘쳐나는데 간수가 부족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묘수를 냈는데요. 감방에 남아도는 코소보와 대여 협정을 맺고 외국인 죄수들을 보내기로 한 겁니다. 김범석 기자입니다. 요리도 할 수 있고 동료와 게임도 즐깁니다. 온라인 쇼핑도 할 수 있는 이곳은 덴마크의 교도소입니다. 호화스러워 보이는 교도소 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덴마크의 죄수 규모는 6년 새 800명 정도 늘었지만 간수는 500명 줄었습니다. 4년 뒤 감방 1000개가 부족해 비상입니다. 덴마크 정부는 코소보와 손을 잡았습니다. 범죄자 위탁 협정을 통해 우선 5년간 1000억 원 규모의 임대 비용을 내고 감방 300여 개를 빌리기로 한 겁니다. 녹색 에너지 설치 비용 일부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코소보 정부가 해마다 건네받을 200억 원은 GDP의 0.2%가 넘습니다. Strongest and biggest benefit is that we are returning the Kingdom of Denmark as a strategic partner to the Republic of Kosovo. 코소보 교도소로 옮겨지는 죄수들은 덴마크 밖으로 추방될 외국인들입니다. It's an agreement that I think will benefit. I think this agreement hopefully will solve a great deal of our problems with our overburden. 양국의 감옥 대여 협정은 내년 초 코소보 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비준됩니다. 채널A 뉴스 김범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장애인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하고 하산길에 실종된 고 김홍빈 대장이 오늘 스포츠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들 루드피크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많지만은 그래도 이걸 극복하고 정상에 꼭 오르겠습니다. 고 김홍빈 대장에게 히말라야 14좌 완등은 91년 동상으로 10손가락을 잃어도 놓고 싶지 않은 꿈이었습니다. 지난 7월 히말라야 브로드피크 정상에 올라 장애인 최초 히말라야 14좌 완등을 이뤄냈지만 하산 도중 조난당해 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혼자 있어 혼자. 몸은 괜찮고. 엄청 추워요. 올해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고 김홍빈 대장은 오늘 명예의 전당에 헌액돼 우리 곁에 길이 남게 됐습니다. 손기정, 서범근 등 전설의 스포츠 스타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부정적인 시선이 불가능은 없다는 신념으로 꿋꿋이 자신의 할 일을 해 나갔습니다. 후배 산악인이자 클라이밍 국가대표 서채현에게도 김 대장은 영웅이 되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선가 주목 인사를 해주셨던 그 손을 다시 잡고 그렇게 어느 산 능선을 바라보며 함께 산을 이야기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내일도 극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아침엔 영하권으로 떨어지며 다소 춥겠지만 낮이 되면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는데요. 하지만 모레 오후부턴 다시 강력한 한기가 몰려옵니다. 특히 성탄절 아침엔 서울이 무려 영하 14도까지 곤두박질 치겠고요. 한낮에도 영하 7도에 머물면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설렘 가득한 성탄절이지만 건강관리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구름 많겠습니다. 서쪽 내륙은 오전 한때, 충북과 대구는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동해안은 며칠째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화재 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2도, 광주는 영하 1도로 춥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은 7도, 대전은 9도, 대구는 10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영동과 제주 또 전남 서해안은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한쪽은 대장동 뉴스로 다른 쪽은 집안 싸움으로 지난밤 고심이 깊었겠죠. 대선 내내 저러다 날 셀라 대선판 지켜보는 국민도 괴로운 밤이었는데요. 그러잖아도 영업시간이 제한돼 자영업자도 국민도 밤이 깁니다. 오늘은 한 해 중 밤이 가장 긴 동지인데요. 새벽은 오겠죠? 모두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며 마침표 찍겠습니다. 밤이 깊어야 새벽이 온다는데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